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들만 이렇게 보면 저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슴 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거권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마스크를 닫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싶으신 분만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싶으신 분은 왼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양손 다 드신 분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분 또 드셨고, 두 분.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거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시장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주거권, 그리고 외국의 주택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 보호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한 시장 논리인데요.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와 관련해서 재산권 또는 소유권 중심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만 나오면 이제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있다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외국 선진국에 대한 지금 규제가 베네수엘라 정책인데 외국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죠. 지하철 또는 이제 학세권이라고 하는데 학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사유화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개발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어떤 집을 이제 1억 주고 샀는데 그 집의 근처에 지하철이 있고 그 집의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한 10억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모두 그 집 주인이 사유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택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나 대책 없이 폭력적인 강제 철거와 퇴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이제 대학을 다니시니까 집에서 쫓겨나 본 적도 없고 전세금이 부족해서 퇴거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영화를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197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이제 용산 참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가 권리금과 관련한 세입자들의 분쟁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강제 철거나 퇴거는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더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주거 문제는 매우 이런 시장적 논리로 접근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논리에 대해서 헌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나라의 구조를 결정하는 법률인데요.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가가 뭔가 개인의 주거를 침해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요.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거권이라는 게 보이세요? 가장 근접해 보이는 게 16조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는 국가의 강제적인 주거 침입을 막는 규정이지 뭔가 국민이 요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SH 어반스쿨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상은 주거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7조에 보시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경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10조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다라고 이제 법률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베네수엘라 정책이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헌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뭔가 이게 주택 시장을 규제만 하려고 하면 베네수엘라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경제 질서는 119조 1항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항을 보시면 국민 경제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른바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 규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택 시장도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주거권 얘기에 국토일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모든 집은 토지 위에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집과 서울에 있는 집은 모두 다 아파트로 똑같습니다. 아파트로 똑같은데 왜 그 집의 가치가 다를까요? 그 집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그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지방 사이에.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와 조정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주거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122조를 가지고 토지 공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119조 조항과 122조,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 공개 개념 조항을 통해서 사회적,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이거를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다,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인데 주거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을까요? 뭔가 이제 계속 주거권을 많이 말씀하니까 일찍 뭔가 제정됐을 것 같은데 주거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서야 비로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야 비로소 주거권이라는 게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시면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아까 보면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은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진다. 기본 원칙은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국가는 주거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거권 내용을 보면, 주거권의 내용을 보려면 기본 원칙을 봐야 하는데, 이 기본 원칙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주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할 때 이 주거권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거기본법상 주거권 보장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9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1, 2, 3, 4, 5, 6, 7, 8, 9를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번 1번을 보시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서울에 지금 부모님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혼자 방을 임차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느낄 거예요. 매달 뭐 50만 원 이상이 이제 월세로 나가면 참 부담스럽죠. 내가 당장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서 50만 원씩은 또 월세를 지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사정일 수 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 큰 부담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2호를 보시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1호의 문제는 주거 안정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수업에서 뭘 보려고 하냐면 1호와 관련해서 보려고 그래요.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과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1호에서 9호를 자세히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잘 보시면 빠져 있어요. 뭐가? 임대 기간입니다. 주거 기간. 저도 이제 초년생, 사회초년생 때 한 10년간 전세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2년마다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애들을 계속 키우게 되니까 이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애들 이제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집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에도 주거기간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은 작으면, 집이 자기 소유면 뭐 편한 대로 살 수 있으니까 크게 임대 주거기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외국의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요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자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렌트 스터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현재 현상은 동일하죠. 대도시 인구 집중, 서울의 인구 집중, 서울의 주택 부족, 서울의 임대료 상승, 현상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임대차 기간을 원래 이제 우리나라 2년 동안 살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2년을 더 살게 하거나 아니면 기간 없이 무한정 살 수 있거나, 이렇게 임대차 갱신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갱신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사는, 무기한, 기한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살 때 임대료를 예를 들어 이제 사회에서 급여를 받다 보면 2년간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쉽지 않아요. 2년간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2년 후에 어떤 그 임차인들한테 전세금을 1, 2억씩 올린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되게 살기가 힘듭니다. 현재 지금 서울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현재 시가가 이만큼이다라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하면서 임대료 협상을 하게 돼요. 뭐 현재 시가가 이만큼이니까 1억을 올려달라. 임차인은 2년 동안 우리가 최대 저축한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5천만 원과 1억 사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당연히 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임차인은 5천만 원밖에 벌어진 게 없으면 당연히 5천만 원 유지할 거고, 임대인은 시세를 받으려면 1억 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했는데도 이게 서로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률로서 뭔가 이거 절충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뭐 5천이고 1억이고 그 중간에 한 7,500 정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럼 과연 임차인이 2년에 7,500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2년간 7,500을 올리는 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는 게 도입합니다. 2년간 6천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 그렇지만 5천만 원은 못 올려. 아니 7,500까지는 못 올려. 이제 이런 식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는데, 제가 좀 전에는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 비용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상률, 인상 비율로 제한을 합니다. 5%, 10% 그런 구조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임대차 갱신, 임대료 정보 조공을 통해서 표준 임대료, 비교 임대료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상황, 협상이 결렬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는 상황. 이제 이런 양보를 통해서도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뭔가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임대료 인상률 상한만큼만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차를 보장을 하면서 못하네요. 임대인의 주거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그 부분 못하니까 그 부분 수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 기간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차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적인 임차 기간이 12년,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집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1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임차인이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임이라는 건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는 지급을 늦게 하는 거죠. 지체하거나 못 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임대인 사정에 불가피하게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 사람이 여기 계약 해지당하면 갈 데가 없다. 이럴 때는 또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은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 그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표준 임대료의 3년에 20%, 그 대도시는 15%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대도시를 더 작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도시의 주택난이 더 심하고 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상한율을 더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최근에 베를린은 올해부터입니다. 5년간 아예 임대료를 동결시켰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베를린이 핫플레이스예요.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모든 예술가들이 다 베를린으로 몰리다 보니까 베를린의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 난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가 이제 사회민주당 정부인데 베를린에서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 개인이 임대인일 경우에는 3년, 법인이 임대일 경우에는 6년을 하고 있고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도 우리나라는 기존에 2년이 딱 지나면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개인한테 빌렸다. 그러면 3년 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3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이걸 퇴거시키려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재 사정상 내가 그 집을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좀 양해를 해달라. 이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과밀 지역과 과밀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우리나라의 서울, 과밀하죠. 과밀합니다. 매우 많죠. 그래서 이제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의 20%를 못 넘게. 그래서 이것도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 시에도
그 기존 임대료가 만약 1억이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도 1억 2천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전세금이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밀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뭔가 인구가 많지 않은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데는 임차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할 때는 20% 제한이 있고요. 그럼 이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보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국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영국은 예전에 복지국가로서 유명했던 나라인데 지금 빨간 글씨로 규제 임대차, 보장 임대차, 보장 단기 임대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를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 1960, 70년대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임차인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1988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1997년도에 한 번 개정하더니 지금은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무조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계약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민간 임대차의 약 80%가 그런 단기 임대차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2017년 기준 평균 거주기간 3.9년, 임대료는 2005년 대비 40% 급증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거 지금 그 대도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도시, 외국 선진국의 대도시 주거 불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국의 런던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뭐 국회의원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뭐 강에 뭐 배를 구해서 잔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영국 보수당 정부인데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 이런 단기 임대차 제도는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떨 거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뉴욕시, 보스턴시, 볼티모어시, LA, 샌프란시스코 이제 이런 데 같은 대도시 위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뉴욕시 같은 경우는 1984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등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감면을 받는 대신에 임대차를 갱신을 해주고 임대료를 규제를 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약 45%, 약 100만 호가량의 임대주택을 마련을 했고요.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1년 계약이면 1.5%, 2년 계약이면 2.5% 인상하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임한 공익위원하고 임대인들 대표, 임차인들 대표 이렇게 3자 간 회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5%가 적용이 됐고요. 현재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지금 5대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차지차가법이라고 해서 땅을 빌리고 집을 빌리는 법입니다.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진,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원래 그냥 계약을 하면 기간 없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갱신을 거절하는 거죠. 계약을 새로 하는 걸 거절하는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이거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할 테니 해약 신청을 하는 거고. 이제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2년이 종료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유무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때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퇴거료를 보상을 하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봤던 그런 상한제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차임 증간 청구권이라고 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올려달라, 5천만 원 올려달라 이제 이런 갭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정하게 임대료를 조정하는 구조인데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렇게 주거 임대 기간이 불안정해왔는데 어떻게 해왔느냐. 그래서 이건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세계 주거의 날 대학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이라고 해서 세입자도 한 집에 오래 살고 싶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잘 보시면 어딘가 저 나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 2월 달에 베를린 세입자협회에 다녀왔습니다. 베를린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베를린 그 시 정부에서 임대료까지 동결시키나.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다녀왔고요. 올 2월 달에 베를린을 다녀왔고 비엔나도 다녀왔는데 비엔나 같은 경우는 시형주택, 이런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 시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엔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항상 뽑으면 1위로 뽑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세입자협회와 비엔나 시형주택을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 보호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3을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죠.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제4조에 최소 임대차 기간이라고 해서 원래는 2년만 보장을 했어요. 2년만 보장을 하고 임대인이 뭐 1억 올려달라, 2억 올려달라, 전세금입니다. 월세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맞추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주거나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연 5%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2년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연 5%는 행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2년 지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계약 갱신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만 유효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간에 10% 인상을 하자라고 계약이 됐더라도 이건 이 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나중에 5%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나중에 회사를 다니시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을 빌리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집을 빌렸을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물 등기인데 표제부를 보시면 이게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이 집에 대해서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빨간색 표시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는 아까 등기부상 을구에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 다가구 원룸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 집의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 원룸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개별 원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추적 60분에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라고 해서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 그 이른바 집주인들, 그러니까 집 투기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다 원룸입니다. 다가구 원룸, 법적으로 단독주택. 그러다 보니까 각 원룸의 보증금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A 원룸을 살 때는 전세 보증은 2억 9,300만 원, 대출금 1억 5천만 원, 건물가 4억인데 건물가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총 18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공실이 생기면 이게 순차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익산시 사례인데 그 전북 익산시 원광대 앞에 이런 원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원룸 사기로 어제 판결이 선고됐는데 총 40억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13년 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 원룸을 빌릴 때는 항상 같은 건물에 있는 다가구 원룸에 몇 분의 보증금이 있는지 총액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권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기사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지의 2013년 9월 23일자에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저의 주거권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번역을 하면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한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시장 원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주택은 주거권을 위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거권에 대한 법률적 접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